여러분, 몇 년 전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최근 중국 현지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이 떠난 후이저우는 건물 10개 중 8개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려 했지만 품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은 지금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에요. 반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우리보다 2, 3년 늦게 중국을 떠나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리는데요. 과연 한국 기업들의 현재 근황이 얼마나 대단한지 25년 넘게 중국에서 일한 현지 공무원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경제개발구에서 25년 넘게 외국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입니다. 올해로 50세가 되었고 1998년 대학 졸업 후 줄곧 이 일을 해왔으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희로애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직접 담당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였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우리 정부와 지방 관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공장이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롯데마트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고 삼성과 LG에는 온갖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 담당자들과 오래 일하면서 정이 들었거든요. 삼성전자 김 부장님, LG전자 박 차장님. 이분들과 몇 년씩 함께 일하면서 서로 가족 이야기까지 나눈 사이였는데 갑자기 냉랭해진 분위기가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 기업 임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 같으면 항의도 하고 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했어요. 억울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으로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2017년 말쯤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출장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조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디 가겠어? 우리만한 시장이 어디 있나? 그냥 조건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후이저우에서 3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고 연간 매출이 수십억 달러였거든요. 그런 규모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어요. 2018년 들어서면서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텐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담담하게 말이죠.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도 우리는 어차피 한두 곳 정리하는 거겠지. 큰 문제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9년 후이저우 삼성 공장마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공장이거든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공장이 사라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LG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20년 LG전자도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어땠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에 남아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져도 2021년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에 새 공장을 짓고 인도에 생산 라인을 늘리고 멕시코에도 진출하더라고요. 마치 10년 후를 내다본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서 우왕좌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들만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상황은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문제 이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까다로워졌거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서류는 유독 까다롭게 검토되었습니다. 보통 2주면 나오던 허가가 2개월, 3개월씩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같은 시기에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의 서류는 예전처럼 빨리 처리되는데 한국 기업들만 유독 지연되었습니다. 환경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공장들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 삼으면서 바로 옆 미국 공장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어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차별적 대우를 보면서 내심 불편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2020년 들어서면서는 기술 이전 요구가 노골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이 계속되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한테는 핵심 기술을 중국 파트너와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요구는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삼성전자 김 부장님과 자주 만났는데 그분 표정이 날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리 과장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답해드릴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극단적이었던 건 2020년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 한국 공장들의 재가동 허가는 유독 늦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2-3주 만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2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류도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오는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갑자기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끝나던 검사가 일주일, 열흘씩 걸리면서 생산 스케줄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의 운영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로 출장을 더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이분들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021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들의 기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핵심 기술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어요. 삼성전자는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수십 년간 연구개발한 기술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혹독한 감시와 규제였습니다. 공장 출입 검사가 일주일에 2번씩 있었고 직원들의 출입국도 까다롭게 심사받아야 했어요. LG전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저우 LCD 공장에서 생산하는 패널의 기술 사양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거부하면 생산량을 제한하겠다는 암묵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그 시기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 담당자들과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대놓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어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압박을 받긴 했지만 한국 기업들만큼 혹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21년에도 중국에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어요. 미국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을 더 확장한다고 했고요. 이들은 중국 정부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이미 2019년부터 이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국제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며 거부했죠. 그 결과는 더욱 심한 감시였습니다. 한국 기업 임직원들의 휴대폰까지 검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 같으면 벌써 항해 성명을 내거나 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들 할 일만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조용한 이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말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삼성전자였어요. 3월 어느 날 김 부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리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사 철수 절차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김 부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더 이상 여기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본사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삼성의 철수 과정이었어요. 다른 기업들 같으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항의도 하고 언론에 하소연도 할 텐데 삼성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법적 절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이미 베트남과 인도의 새로운 공장 건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019년부터 준비해온 거더라고요. 중국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그대로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에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미 BOE, TCL 같은 중국 기업들과 협상이 거의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나중에 들어보니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국 기업들의 준비성에 정말 감탄했어요. 마치 체스 고수가 10수 앞을 내다보고 두는 것처럼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그 시기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면서 많은 서방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제서야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겠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기업들의 경우 더 심각했어요. 주중 EU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23%의 유럽 기업이 철수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는 2월 조사 때의 11%에서 2배나 증가한 수치였어요. 그런데 고려한다는 것과 실행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미국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들 중 31%만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급하게 한국 기업들을 만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에서 고위 관리들이 내려와서 조건을 다시 협상해보자 기존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 지분 일부를 매각했고
현대자동차는 베이징 1공장을 정리했어요. 하나같이 아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겠다고 발표한 후에야 우리 정부가 급하게 만류에 나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차피 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성공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이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한다는 뉴스, LG가 인도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들 말이죠. 반면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품질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삼성이 떠난 후 이저우에 TCL이 들어왔는데 제품 품질이나 관리 수준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직원들도 예전 삼성 때가 그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2023년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중국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 기업들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급하게 대안을 찾으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많았죠. 독일 기업들의 경우 2023년에야 차이나 리스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전체의 40%가 넘었으니까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아이폰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고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철수하려니까 대체할 생산 기지를 찾기가 어려웠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2019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분에 아주 매끄럽게 전환이 이뤄졌어요. 삼성은 베트남에서, LG는 인도에서, 현대차는 터키와 체코에서 각각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3년 말 즈음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20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미리 내다본 미래였던 거예요.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걸 남들보다 훨씬 빨리 예측하고 대비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한 거라는 걸 말이죠. 남들이 아직 안주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변화에 대비한 덕분에 결국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2024년 들어서면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후이저우 지역은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 후 건물 10개 중 8개가 텅 비었습니다. 예전에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식당가는 완전히 을씨년스러워졌어요. 식당 사장 리둥 씨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리 과장님, 삼성 없이는 정말 장사가 안 돼요. 주민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메우려고 했지만 차이가 너무 컸어요. TCL이 삼성 공장 건물을 인수해서 8,000명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삼성 때의 3만 명과는 비교도 안 되었죠. 더구나 임금 수준도 삼성의 7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였어요. 삼성은 불량률이 0.5% 이하였는데 TCL은 2%를 넘나들었거든요. 예전 삼성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삼성 때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이에요. 텐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문을 닫은 후 4년이 지나서야 2024년에 완전히 법인이 말소되었는데 그동안 지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모르세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부동산 가격도 30% 이상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근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295억 달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LG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우리 지역을 떠난 기업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죠. 더욱 아이러니한 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보다 2-3년 늦게 철수를 시작한 이들은 훨씬 더 큰 손해를 봤거든요. 2024년 5월 미국 중국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니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절반이 미국 시장 투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2019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거죠. 유럽 기업들은 더 심각했어요. 2022년에야 철수를 고려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2024년에 실제로 떠나려고 하니까 대체 생산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의 좋은 부지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점해버렸으니까요.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토요타나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2023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10년 앞을 내다본 거라는 걸 말이죠. 2024년 하반기에는 더욱 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 달라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베이징에서 고위 관리들이 내려와서 삼성, LG 본사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굳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삼성 베트남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되는데 왜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하나요? 여기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는 5개 공장 중 3개만 남겨두고 대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인도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었죠. 저는 2024년 말 즈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6년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을 때 우리는 중국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없이도 더 잘 살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업들 없이 어려워졌죠.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가 정말 컸어요.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이나 LG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경쟁력은 압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장기적인 안목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 기업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찾아간 건 말이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매달려 있을 때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떠났던 기업들이 결국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지금 되돌아보니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진정한 승부사들이었어요. 그들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싶어요. 리웨이밍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미래를 내다본 한국 기업들의 지혜,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성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비즈니스의 저력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때 이미 새로운 도약을 완성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